QR코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중열 네네. 대표님이 한 말씀 좀 하시. QR코드가 불법이다. 예. 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이번에 소송에도 지금 다시 제기를 한다. 네. 선거 무효 소송에도 네, 그렇습니다. 선거법에 못 쓰게 되는데 왜 쓰냐?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QR코드가 지난 그 2018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네. 국회의원들로부터 이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그 김문수 대표님하고 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국회법 84조에 따라서 그 QR코드는 국회법 84조에 따라서 그 국회의원들이 그 위원회가 열렸을 때 지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시정을 하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또 이제 제가 보니까 박용수 지금 사무총장인데 네. 김대년 총장에서 바뀌었다가 또 바뀐 거예요, 이게요. 네. 그래서 이분은 사퇴했다가 다시 현재 사무국장이 되신 분이에요, 박용수 이분이. 네. 근데 이분이 그 당시 2018년도 그 국회 안전위가 열렸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여기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시정을 요구하니까 그 선관위에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인 선관위가 예를 들어서 그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를 제기하려고 하면은 적법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법 제61조와 제62조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권한쟁의 신청을 해서 받아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용했습니다. 인용했다는 네. 것은 행정적으로 QR코드, 바코드를 써야 되는 그 법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법대로 1차원 바코드 해놓고 또 우리 아시다시피 정의 규정으로 괄호 열고 어떻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 바코드라고 하면은 포괄적이니까 그것을 좁히는 의미로서 막대 모양의 그래프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써야 되지. QR코드하고 이 QR코드라는 용어가요. 우리가 사전적 용어를 보면은 우리 국어 용어하고 산업체 또 용어가 또 달라요. 네. 근데 다르지만 그 뭐 비슷한 거는 이 1차원 바코드는 말 그대로 1차원입니다. 1차원. 네. 막 우리 흔하게 그냥 1차원, 2차원 이렇게 얘기할 때 1차원 네. 막대 모양. 근데 그 QR코드라고도 하고 2차원 바코드라고 해요. 네. 하는데 그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QR코드라고 그러지 2차원 바코드라고 안 한단 말이죠.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선관위에서는 이 문제는 그 지난 5부 대선 때도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대법관마저도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QR코드 뭐 사용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김문수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석을 입법행정사법부로 나눠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입법 해석이 가장 우선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입법 해석이 우선이 되고 행정 그 해석하고 사법 해석은 입법 해석권에 상의할 수가 없어요.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우리가 그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제 법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에서 법은 만들어 놓고 그 시행하는 데 있어서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판결을 내리면 이건 뭐 법치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그 상권 분리죠. 행정입법사법부의 이 기능이 완전히 참 진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87년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요. 네. 근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정한 그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가 지금 주권을 바로 찾는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명백하게 여러 증거로 이 불법을 행했고요. 이미 QR코드로.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증거 영상, 자료 영상들로 이것은 명백하게 부정선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 그다음 행정부, 입법부 다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마저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국제사회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요. 그러니까 이게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근데 20대, 30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그러니까 IT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들은 이거 얘기하면 뭐 해킹이 가능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 가능하다고 이해를 해요. 젊은 층은. 네. 근데 다수예요. 저도 40대 후반인데요. 나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그 당시 그 시연회 때 선거국장, 과장 이런 분들이 그 선거 전자투표가 안 했다 그래요. 그 사람 말이. 근데 이 사람들 얘기가 웃긴 게, 자, 전자투표 했습니다. 했는데 설명을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국민들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언론이 지금 참 언론 상황이 참 안 좋습니다. 이게 사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사회에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지금 행정부라든지 이런 정부를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뚫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여기에 관련된 선거 전문가, 아까 위배인 교수라든지 아까 그 교수님 그 전문 이 국제 선거 감시단도 있어요. 예, 그리고 조지아 텍에 있는 교수님. 예. 그래서 이것은 그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그 행태들입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요.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요. 특히 미국에서 아마 그 심각하게 보고 있고 관심을 미국의 학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관련된 통계라든지 IT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 지금 이런 집회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도 우리는 검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료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 잠시만 제가 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구리시에 있는 그 장비들을 그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그게 증거니까요. 그게 증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선거 일과장이 나와서 얘기했지만은 선거 일과장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문서를 내려가지고 4월 15일 투표 끝나고 나서 17일부터 장비들을 회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중에 선거 무효 소송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을 벌써 들어가지고 증거인멸을 한다? 그리고 군포물리기지에 갖다 놨어요. 불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시를 못해서 구리시 선관위에서 지금 이것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구리시 선관위는 협박 난동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22명을요. 그래, 시위했다고. 몇 명? 2명을요? 32명을요. 아니, 22명을. 22명을 전부 다. 예, 협박 난동 등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로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직원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들어서요. 수차례 욕설이나 폭언을 하고 협박과 위협을 했다. 그리고 또 뭐 불법 녹음과 촬영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은 우리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 정당한 이 선관위의 불법 사항을 우리가 도둑놈 잡는데 지금 하고 잡는데 있는데 지금 도둑놈이 습격글로 자기 명예훼손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니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까 QR 코드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바코드도 미국의 사이버 시큐리티 하는 그 교수님들 팀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코드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도 프로그램식으로 뭐 해가지고 안에를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코드로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노트북 컴퓨터, 랩탑 컴퓨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콕 꽂아가지고 이걸 하는데, 그거 콕 꽂을 때 안에를 확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꼽으면서. 네, 꼽으면서 한꺼번에 다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한두 가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전용 시스템을 내가 오죽하면 이게 부정 전용 시스템을 설계를 했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그죠? 예,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그럼 제가 예. 마무리로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 1960년대 그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4.19 의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그때 최인규 내무장관께서 그 총을 이제 정말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부에서 잘못 표현한 것이 총은 쏘라고 있는 것이지 이런 막말을 해서 그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지금 선관위 그때 시연회를 했었습니까? 시연회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시연회라는 것이 검증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원래는 검증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 전문가들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연회 쇼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쇼를 하면서도 이 선거국장이나 그 과장, 1과장, 2과장은 우리 그 기자들 앞에 세워놓고 완전히 그 국민을 대변해서 질문을 하는데 웃어가면서 국민 알기를 참 우습게 알고 하는 태도들, 그다음에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그 선거국장의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공무원들을 믿고 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우리 공무원인 우리 선관위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못 믿게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은 우리 이런 부정한 겁니다. 부정부패한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불의한 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저항권을 발동해서 정말 이 국민이 일어나서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이 바꾸려고 하니까 이번에 다시 구리선관위에 22명이 협박난동으로 또 오라 불려가고 또 심지어는 그 당사자 민경욱 국회의원까지도 현직 국회의원인데도 수모를 당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참고인으로 불려간 서양기 목사조차도 가택수색을 15시간 이상씩 15명 이상이 와가지고 졸도하도록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지금 이 공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벤자민 윌커슨 대표께서 또 이렇게 전문적인 IC 디자이너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 이런 가능성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마땅히 아니다. 까보자. 당신하고 전문가들 그리고 같이 언론 기자들도 오고 또 관계되는 모든 전문가들, 국회의원들 또 그다음에 각 정당의 이해 당사자들이 와서 중앙선관위가 주최를 해서 그럼 정말 이걸 검증을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선거 무효 소송, 그 다음에 증거 보전 신청 전부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고발할 거는 지금 아마 낙선자들 21명이 당사자들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놓고 또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공동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서초동에서 법원 앞에 또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중앙선관위, 구리선관위 계속 시위를 하고 있죠. 네,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도 다른데 어디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구도.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투표에 이런 선거에 지나치게 복잡한 IT 전문 기술 그리고 전문적인 복잡한 전자 장비를 하면 안 된다. 정말 누구나 알 수 있고 검증 가능하고 조작 불가능하고 외국에서 그런 무선 통신을 통해서든 접근 가능한 이런 시스템은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자 투표의 문제점이 뭐냐면 네. 소프트웨어는 이랬다 저랬다 자기가 만든 사람의 마음대로 다
이것저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조작할 수 있다. 예, 부정을 넣으려면 넣고 긍정을 넣으려면 넣고 다 되는 거예요. 네. 이 컴퓨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원래 목적이 광산에 광부들이 돌을 깨다가 사람이 많이 다치니까 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자. 근데 다이너마이트에 들어가는 재료가 니트로그리세린이에요. 네. 그거는 액체이기 때문에 음면하다가 다 터져요. 그래서 규조토에다 섞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듭니다. 네. 그것 때문에 광부들이 많이 안 다치게 됐어요. 좋은 일로 됐지요. 그랬는데,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다 했어요. 근데 이걸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것도 좋게도 쓸 수 있지만 무기로도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성경을 보면 완전히 알 수가 있어요. 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햇볕을 주면 잘 자라요. 물 주면 잘 자라요. 다 그 축복이에요. 근데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어떻게 돼요? 물 주면 썩고요. 햇볕 주면 말라버려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가 깨지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막스는 원래 202년 전에 태어났고 172년 전에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어요. 30살 때. 그때 만든 이 사람이 경제학자인데 사람이라는 게 영적인 존재라는 걸 무시를 하고 원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상에는 뭐가 있냐면 그 유태인 말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짐승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여야 될 대상으로 해서 만든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고, 그 다음에 진화론이에요. 그 다 유대인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쓰죠? 네, 그렇게 됐는데, 그때 만든 게 그 사람이 경제학자면서도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증오의 철학이라고 해서 부르조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자꾸만 지금 한국에서 얘기하면 뭐냐면 금수저, 흑수저 이런 식으로 자꾸만 편을 갈라가지고 서로 개싸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때문에 해서 사실 공산주의의 첫 번째 타겟이 어디였냐면 그러니까 소련이 아니에요. 원래 타겟은 영국이었어요. 영국을 왜 하냐면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니까 분업화를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갑자기 돈을 더 벌었어. 그런데 공산주의 일어나고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하고 이런 걸 집어넣으면서 그래 부르주아인 사장이 더 가져가잖아. 네 거 떡 뺏었잖아.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국이 무너져야 되는데 공산주의가 되는데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회개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자,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했더니, 기독교 복음을 했더니 무너뜨리질 못했어.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소련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한국이 왜 이렇게 복잡해지냐면 그 복음과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칼 막스의 공산주의가 대립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 종주국이 소련이 강할 때는 소련이었어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조국이 어디냐면 소련이 조국이고 두 번째 조국이 북한이었고 세 번째 조국 사는 땅이었던 남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은 박헌영이 남노당 만들어서 다 했는데 북한 가서 추청당해 버렸어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왜냐? 공산당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하고 이념이 틀리면 부모, 형제, 자식까지 다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완전 전 세계를 공산주의 할 때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때까지 일당 독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나온 거예요. 70년에서 되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은 복음이 지금 현재 기독교 복음이 세계 1등이에요. 내가 그 미국에서 미국 신학교 다니면서 확인하고 10년 전에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독교 복음과 공산주의 그 무신론이 굉장히 대립하는 영적 최전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진리는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지 그렇게 죽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칼 막스가 만든 것이 뭐라 그러냐면 진리 대응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진리하고 싸워보겠다고.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대로 하는 거하고 싸워보겠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아니 지금 요즘에 봐요. 그 문재인이 하는 그 정권 다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잖아. 아닌 게 어디 있어? 조국이고 뭐고 하여간 나오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야. 근데 그거 다 입봉하고 있죠. 그러면 왜 입을 봉하고 있어요? 왜 민주통합당이라는 사람들이 말을 못해 자기가 당했는데도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같은 공통의 이익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중국을 향한 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전체 하는 것이 원래 기독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로마로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독일로 해서 영국으로 해갖고 미국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들어갈 건데 자유주의 신학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는 자기네들 통계로요 한 가정에 2명씩 돌아버렸어요.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정이 거긴 800만 귀신을 믿는 나라인데 자기네들 통계로 2명이 멘탈 디스오더 정신병자라고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너뛰고 한국은 20세기에 피를 흘려가면서 자유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제일 확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공격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리는 너희를 평안케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유케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자유에서 정말 자유는 이게 복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어려운 것은 왜 그러냐? 같은 민족인데 하나는 하나님 없다고 큰소리 쳐가서 북한처럼 완전히 거짓 전 세계에서 제일 거짓 나라가 만들고 하나는 복음 가지고 제일 그냥 상위에 10등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나라가 만들고 이제 이 한국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날 이전까지는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바닥층을 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여기 와서 순교하고 나서 그 토마스 선교사를 목 자를 때 망나니 아들이 장로가 되고 그러면서 바뀌었거든요. 근데 21세기는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요. 그래서 이전까지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에는 지구 끝까지 가서 그 민주주의를 다 깨부수라는 게 그게 기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리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그리고 덤비지만 하면 피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돼서 뭐라 그래? 예루살렘의 수도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성이니까 가릴 수 없다 딱 얘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전 세계에서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아닌 공산주의 종주국이 된 중공이
바이러스를 일부러 만들어서 그것도 어떻게 만들었냐? 저는 전자공학 하는 사람인데 궁금해서 의과 공부까지 대학원에서 다 공부했어요. 해부학서부터 내신경학, 면역학, 세포, 신호전달학 전부 다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뭐냐면 크라운 모양의 이렇게 되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가 있어요. 세포가 있으면 그 들어가는 자리를 딱 치고 들어가야지 균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깨낼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는 일주일이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를 했냐면 HIV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가 뭐냐면 그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에이즈의 균이에요. 그것을 유전자 가위로 조작을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엄청나고 그 살상력도 엄청난 거를 인공으로 이거는 무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유진영을 상해서 무기로 지금 해갖고 한국도 죽이고 다 미국 200만이 감염되고 그렇게 됐는데 200만 감염됐는데 거기에 쓸 수 있는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이 있어요. 근데 누가 방해하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도 좌파들이 빨갱이들이 많아요. 언론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약을 못 쓰게 쓰면 그 의사들이 그러니까 잘못하면 의료사고처럼 얘기가 될까봐 자꾸만 사람들한테 선동을 해갖고 못 쓰게. 그래서 거기에서 10만 죽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국에는 그거보다 더 뛰어난 의학도 다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저는 신경도 안 써요. 왜 이거 쓰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저는요. 왜? 나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면 일주일이면 나가. 나는 안 다쳐. 근데 그거 나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칠까봐 내가 아예 내 속에다 안 집어넣으려고 이걸 쓰고 있는 거야. 뭐 얼굴 관리를 하고요? 아이고, 얼굴, 이번 TV에서 얼굴 다 내놓고 있는데, 무슨. 우리도 지금도 한번 벗어봐요. 아니요. 제가 그리고 이게 기관지가 약한 체질이라 말을 이렇게 막 하면 입이 타요. 그래서 이걸 쓰고 하면 조금 습기가 덜 빠져서 좀 낫는 거예요. 물 마시면서. 그리고 물 마시면서 한번. 이빨이 조금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갖고 그거 꼴 보기 싫어서 사람은 그냥 얼굴 보고 아무리 똑똑해도 연구처럼 이빨 빠졌다고 하면 연구 왔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싫어요. 그게 왜 선입감이 싫단 말이야. 왜 나처럼 코케이션 DNA가 있어서 분석적인 사고를 하면 오케이. 그런데 동양 사람은 청체적인 사고를 해. 그래서 저 사람이 보기만 해도 싫다는 거야. 왜 싫느냐? 설명을 못 해. 그거 사과가 뭐냐고 하면 사과가 뭔지 설명을 못 해요.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냐면 설명을 못 해. 나는 그걸 다 설명을 하잖아요. 왜? 내가 이걸 그러면서 다 추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저는 궁금하면 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궁금하면 다 풀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왜 이걸 했을까? 이렇게 회로를 만들었을까? 계속 생각을 하니까 막 그 자리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리허설도 없어요. 아까는 내가 잠깐 졸았어요. 여기서. 왜 졸았냐고요? 밤새도록 해가지고 딱 2시간 반 자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200년 앞서 가가지고 잠깐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니까 몸이 릴렉스 돼서 몸이 그냥 그러니까 수면 모드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컴퓨터에 이렇게 수면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딱 하는 거. 그러니까 잠깐 꺼놓는 것처럼요. 제가 필요하면은 왜 내 에너지를 안 쓰느라고 그냥 수면 모드에서 이렇게 눈을 밑으로 뜨면 저는 눈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눈을 감은 것처럼 보여요.